저희 지역구 구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센스 만점이고 우리 박경미 의원님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의 버금가는 투사가 되기 위해서 저 밑에 요 직전까지 따라오고 계셨거든요. 여당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늘 많은 대중 앞에 오랜만에 쓰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 유세할 때 그죠? 맞아요. 유세할 때 유세 이후에는 처음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이렇게 큰 회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이재정 의원님도 서당캐 많이 출연하셨는데요. 서당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관객만 있으면 눈빛이 달라져. 네?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뭐 무대 체질. 그냥 무대 체질인 거지. 네. 특히 박주민 의원님은 오늘 옷도 좀 드라이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네. 오늘 짝꿍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빨래통에 이게 처박혀 있었어요. 이 옷들이. 내가 급해가지고 막 입고 나왔는데 네. 이제 큼큼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박주민 의원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맡아보시고. 아니 지금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도 되고 해서 이발을 했더니 이발한 거 좋아 보인다고 본인도 머리를 까무신 것 같아요. 아니 곧 마련하신대요. 네, 곧 마련하신대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당에 가장 든든해 보이는 분이죠. 지난번 미국 특사로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시고 온 생긴 것은 사실 중국의 시진핑 같이 생겼습니다. 네. 니하오마? 니하오? 네. 예, 우리 양천갑의 황희정승으로 알려진 황 의원님 모셨습니다. 황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되는데 흩어져 계세요. 네.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박수를 부추기면서. 네. 당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전에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권리당원들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당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원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20년 됐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고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말씀 참 잘하시죠? 네. 이제 한국말로 했으니까 중국말로도 시진핑. 니하오. 아니, 이게 제가 그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행사였어요. 끝나고, 이제 축사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3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 찍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시진핑 닮았다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은 명동에서 국가 주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특사 간 이유도 네. 기자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딱히 이렇게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더라. 그래서 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같이 보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5명 모두가 초선 의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5명의 공통점? 힌트. 지난 대선 때 우리 5명이 예, 약간 비슷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문나이트의 유세단원이었습니다. 5명 다. 네. 우리 이재정 의원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무슨 의미죠? 누가 1등을 했었죠? 이재정.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춤 얘기만 나오면 또 박경미 의원님이 또 굉장히 경쟁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앉은 것 같아요. 네. 박경미 의원님은 주로 댄스를요, 공식화시켜서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그때 2등 했던 이유는 표정 관리를 잘 못하셨어. 예.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문나잇에서 이제 아깝게 1점 차이로 2등을 했는데요. 제가 아깝지는 않았어요.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간발 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재정 의원님 댄스를 보면 아까 저는 사실 약간 좀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냥 율동을 기억해서 재현하는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생각 없이 춤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재정 의원님은 좀 가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해서 정말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인지 디스인지 지금 아니에요. 알쏭달쏭합니다. 급이 다르다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냥 완패 인정합니다. 사실 사회를 보는 김용호 의원님이 꼴찌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근데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한 거는 박주민 의원님이 6등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6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님도 전체 7명이었나요? 네, 7명이었습니다. 근데 승부분송 있으시더라고. 그날 저는 진짜 그때 또 지역구에서 많이들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네. 허투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 미키마우스 이렇게 막 그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소품, 네. 지역구 분들이. 반짝이. 네, 그래서 반짝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심사위원이 정청래 의원님이었잖아요. 왜 박주민 의원 6등 시켰냐 그랬더니 그 소품 때문에.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7등. 원래 실력으로는 제가 6등이죠. 나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잠을 못 잤어. 여러분들은 지금 꼴등과 그 바로 위 등수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네. 꼴등도 말할 수 있다. 예, 우리 서울 유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유세 있었습니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 글쎄요, 저는 진짜 그 문나이트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다 이긴 듯이 샴페인 먼저 터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때 참여한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 으쌰으쌰 힘내자, 정말 기운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절박함이 눈물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려 대선 승리하고 저희는 그런 춤 사이를 볼 수 없어요. 되려 우리는 더 자중하고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이런데 그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그걸 막 주고받았던, 마냥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마냥 즐거움이라고 네. 하기에는 표현하기 곤란한 그 많은 것들이 응집된 그때가 가장 좀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웃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유세 중에 하나가 강남역에 갔을 때였어요. 강남역. 네, 근데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강남이 저희 텃밭이 아닌데다가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별로 이렇게 큰 관심도 없고 근데도 몇 명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 대선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강남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꼭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승부분석 너무 있어, 요새. 아니 5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이었고 그 직전 토요일에 코엑스에서 강남 코엑스에서 유세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홍대 프리어그도 하던 날이에요. 네. 그때 사전 투표율이 목표치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날이 미세먼지가 엄청났던 날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그리고 홍대 프리어그가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직전 행사인 코엑스가 팔이 날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는데 정말 성황리에 네. 우리의 불모지인 그 강남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이뤄서 정말 그때 뿌듯했습니다. 저는. 네. 누구 덕분에? 예, 제가 그때 사회를 봤습니다. 네, 살짝. 네. 우리 황 의원님 양천구 제가 그 유세 기억합니다. 네. 네. 저희는 사실 다른 중심지, 부심지에서 한 유세들은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같은 그 당원들 또 지지자들과 우리 스스로 좀 기억을 남기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200명이 플래시몹 인피니티 노래에 맞춰서 우리 플래시몹을 우리가 며칠 준비해서 거기서 한번 전격적으로 하고 그걸 촬영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되게 의미 있는 선거를 한번 만들고 우리 기억에 좀 평생 남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이랬던 되게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 의원님 그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저랑 통화했는데 몸이 막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네. 대선이 안 끝났으면 좋겠대. 너무 즐기셨어요. 맞죠? 그 인피니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아니 아, 그 왜 아이돌 율동이 노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되시는 거예요? 투표하자. 잠깐 한번 해주시죠. 잠깐. 예,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이번 대선 기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정말 하나된 선거 운동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문재인이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고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단합된 힘 아마 지난해 촛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그 단합된 힘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뻔한 질문 같지만. 그 대선 때 네, 그렇죠. 네. 그 이전 촛불 전국부터 쭉 이어져 그렇습니다. 있는요. 네. 예.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워낙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또 그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총체적 에너지가 다 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분씩 다 네, 말씀하셔야죠. 저는 이 공을 사실은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께 좀 돌리고 싶어요. 네.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노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끊임없이 지배 질서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지배 사상에 도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시민이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뭐 할 거냐?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러셨는데 항상 이제 당신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것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5년간의 학습과 노력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9년 동안 못된 정권한테 정권을 뺏겨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이었다. 이런 동력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 곳곳에 숨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광화문 광장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은 마이크 한 잡으면 말씀 잘 안 하는데. 네. 아유, 정말 방송 체질이셔. 마이크 잡으면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체질. 네. 무대 체질은 아니고. 무대 체질은 네. 아니고. 이재정 의원님. 네. 예,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얘기할 때 대부분 피 흘리지 않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은 혁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흡사 거저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처음 민주주의, 공화정 등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됐을 역사 발전의 어떤 단계를 걸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역사에는 사실은 분석에도 약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피를 흘린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체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피 자체가 체질이다. 그러니까 마당을 즐기던 잔치집 그 대갓집 큰 마당도 사람들로 다 채우고 그다음에 흥으로도 채우고 분노로도 채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던 그 체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흥으로도 발전시키고 했던 2008년에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잔치 유사한 광장의 경험을 우린 했었거든요. 우리는 집회 나가서 집회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뭔가를 얻어오는 거였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물리지 못했지만 뭔가 얻어오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의 마침표는 이번에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체질이다. 소통하는 게 체질이고 개인적으로 분절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대가 체질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집회 시위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독보적이에요.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거든요. 집회 시위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부담 좀 되시겠어요? 네. 최대한 짧게 하려고요. 일단은 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국민분들이 엄청 깨어 있으셨고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셨죠. 정말 대단한 광경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국민분들이 딱 분노하니까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지더라고요. 대단하다. 당이 2개로 쪼개지는 바위와 같은 보수 정당이. 네, 저 안 쪼개질 것 같은 당이 그냥 2개로 쫙 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두고 집회 시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 같으면 자제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동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희 야당, 그 당시 야당, 그 당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잘 좀 받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면서 대선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 그래서 촛불은 아직 꺼진 게 아니죠? 네? 촛불이 아직 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촛불이 몰아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 가셨죠? 네. 사실 김영주 의원님이 방송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선 기간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대선 결과를 다음 총선의 공천심사로 반영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협박이에요, 협박. 김영주 의원님 대선 결과 잘 나왔어요, 거기죠? 네. 반영시키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지역은 어떠셨어요? 은평. 저희도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컸긴 컸는데 그래서 네. 그 기대만큼은 안 됐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보다는 확실히 저희 서대문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네. 나 좀 끌고 가죠. 왜 그러세요? 벌써 다음 공천 걱정되네. 우리 황 의원님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원래 지역구가 조금 그런 지역이죠.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어둠이 쫙 깔리는데? 그래서 한 24, 5년 동안 민주당 깃발을 못 껐던 지역인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평균 이상 나왔습니다. 글쎄요. 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런 지역구별 성적표 얘기하면 사실 박경미 의원님이나 저는 전국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체감이 안 느껴지는데 실제 의원들의 현실은 이보다 더 치열해요. 굉장히 네. 민감하시고 전체 득표율보다 아마 더 신경 쓰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럼요. 이 경쟁 사회. 정말 성적표 비교하듯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원래 어렵고, 그러니까 타고난 환경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고, 그죠?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쫙이야. 왜 그러지? 다음 선거가 걱정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났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또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직접.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분위기가 약간 좀 어둠이 있어서 다시 댄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때 홍대에서 두 분의 뭐라 그럴까, 레이저. 정말. 근데 박경미 의원님은 경쟁 상대로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 상대로 생각하셨어요? 사실 뭐, 누가 제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니, 네. 박경미 의원님을 거의 백댄서 취급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기꺼이 제가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홍대 문나이트 이후에 인사동에서 또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한뿔 네, 산불 나서 산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 취소했는데 취소를 했죠. 그때 박경미 의원님이 2차전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도 안 나가고 집에서 춤 맞췄다는 거 아니야. 맞죠?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났어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제보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준비하시고 목욕지게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이고. 아니,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 그리고 그 노래 한 곡에 연습을 집중하셨기 때문에 다른 노래 하나도 다른 딱 한 노래가- 곡밖에 못해. 혹시 노래 준비할 수 있어요? 음악? 네. 아니, 오늘 다시 한번, 네. 아니, 뭐 까먹긴 뭘까. 아니, 근데 어려움이 수학 천재가 있어요. 왜 까먹어? 아니, 네. 여기는 더더더송만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인피니티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오늘은 일단은 이제 1등과 2등 다시 한번. 네. 그냥 거의 이제- 뭐 네. 다른 등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1등과 2등과 6등과 7등 아니에요? 네. 우리 황희 의원님 어떻게? 사회는 제가 네. 사회는 사회권을 좀 돌릴까요? 네. 네. 음악, 네. 자, 우리 이재정 의원님과 박경미 의원님. 이 노래는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황교체 원하는 국민들 빨리 나오세요. 모아 5월 9일 투표는 문제 우리 댄스피는 두 분 앞에서. 네.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야, 미래로 살아있네.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든든한 1번 문재인 1번 감사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표정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싹 돌변하는. 예. 박경미 의원님, 오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정말 까먹으셨다고. 수학 박사가 까먹을 수 있나? 자, 오늘 누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이 잘했다 그러면 박수! 박경미 의원님이 잘했다 그러면 박수! 박수 어때요? 누가, 그래요, 박경미 그래요? 의원님이 오늘 확실히 이기셨네요. 네.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박경미 의원님이 1위를 탈환하셨습니다. 정말 그 문나이트 생각이 정말 나네요. 그립습니다. 개헌을 중임제로 바꿔야겠어. 예? 다시 문재인 외치려면 중임제로 바꿔야죠. 지금 내년 지방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판이 벌어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아름다웠던 대선 기간이었고요. 또 새로운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잘 정착시켰던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80% 나오고 있어요. 아마 소통,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80% 지지율, 우리 황 의원님, 앞으로 언제까지 80% 지지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보통 대통령,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퇴임 시 80% 넘었죠. 룰라 대통령께서 365일이면 약 한 280일을 로컬에서 스테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면 대통령 하면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하나는 무능입니다. 근데 부패는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정치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부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옆에서 쭉 지켜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정책 나갈 때 5분의 교수님들이 써주신 거를 가지고 병합이 안 된 관계로 4-5시간 동안 혼자 정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잠을 한 새벽 3시쯤 주무시고 이러는데, 그럴 정도로 꼼꼼하고, 이번에 특사 갔다 왔을 때도 보통 대통령한테 결과 보고서를 한 4-5페이지 결과 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어느 특사 다녀오신 분들은 아예 속기록을 낼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 전체를 다 보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매우 꼼꼼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자문하기 때문에 무능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말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처럼 80%를 유지하면서
정말 네. 퇴임할 때 박수 받으면서 아유, 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지난 민주정부 때도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성과, 정부의 성과가 거의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구조가 약간 기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그 개혁적인 어떤 기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권력화됐다고 평가받는 기관들을 개혁 대상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언론도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론과 국가기관 중에 권력화된 기관들 그리고 재벌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쪽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그 자기네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성품, 인격 뭐 이런 것들 또는 저희 민주당의 어떤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상 외로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호조예요. 원래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호조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무겁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이제 우리 대통령 당사자의 능력과 그 주변 세력의 어떤 각오 이상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객관적 상황인데 객관적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경제 호조의 분위기도 얼마만큼 이게 지속적이고 우리를 도와주게 될지도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보다 이제 언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우호적인 언론이든 아니든 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인지하게 되고 SNS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80%의 지지율에서 불과 몇 프로만 빠져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는 향후에도 계속 빠질 것 같은 전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드는 논조잖아요. 80% 지지율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사실상. 이때까지 뭐 70%대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있으셨지만 기형적이고 정권이 계속 이제 집권을 함에 따라서는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국회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견되는 변수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힘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지자인 것 같아요. 언론이 직접적으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논조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힘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언론은 참 교묘해요.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논점들을 막 늘어놓을 거예요. 우리조차도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때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또는 그 사람이 멋져서 뽑은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뭐 서로 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저 방식으로 우리가 망가져 있다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2017년 2016년 그해 겨울만큼 망가졌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만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기대하면서 사소한 것에 실망하고 그러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각오 다 해보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그 최악의 순간에 일어섰던 오늘을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네,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참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지만 그 메이저 언론들 조중동이 막 때려대니까
그때는 사실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논조를 잡으면은 그냥 대부분 국민들이 그게 거의 유일한 그런 어떤 뉴스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SNS에 너무 제가 낙관론을 펴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자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또 진실들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류 언론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또 어떤 언론 매체들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우리 당 지지율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당 지지율도 지금 50%를 50%가 좀 넘었죠.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것도 기형적으로 높은 지지율이기는 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런 정도의 심정으로 물론 유지는 시켜야 되지만은 지금이 가장 정말 호황이다라고 그렇게 좀 경각심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10% 밑에서 올망졸망하게 한 자릿수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 지지율을 보고 각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새 정부 출범하고 힘차게 도약해야 되는 시기에 그 발목 잡기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한 자릿수에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 지지율로서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는 거, 이것이 다 국민들이 보내는 무언의 항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현재 야당들에 대한.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유럽에 나가서 시즌에 한 20골 정도 넣으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시즌 내에 몇 골 넣는지 아십니까? 7, 80골씩 넣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골씩 넣으면서 우리는 만족을 하는 거죠. 야, 저것도 너무 힘들어, 너무 잘했어. 근데 실제로 7, 80골씩 넣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긴 높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부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정치하고 국민이 분리돼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져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보가 바로 전달이 되면 중간에 껴서 그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나 종류를 통제한다든지 또는 일부 사실만 전달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근데 정치하고 국민이 점점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언론이 놀 공간이 점점 커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얼굴 뵙고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일들도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객을 보고 싶은 거지, 뭐. 네? 관객을 직접 만나서. 네, 아니,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는 대통령 추경 연설 들어보셨어요? 시정연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좋죠? 그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그냥 지역에 내려가서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네. 그런 작업을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87년에 이것을 보면은 광화문 광장의 그런 촛불 전국, 저는 이게 결코 이번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결국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촛불의 어떤 그런 동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촛불 민심을 마감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이제 판단하셔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당과 현 정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차로 한번 마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과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정말 1차로 마감되고 이 민심들에 대한 종집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한 번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당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담아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국가에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계신 당원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당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켜줄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방금 좀 2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제 임명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당원과 국민들은 박수 쳐주는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지금 아마 의원총회 연락을 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내고 어떻게 해서 공세 빌미를 잡아서 우리 강경화 장관, 신임 장관을 조금이라도 더 발목 잡으려고 지금 의원총회 아마 준비할 텐데요. 우리 강경화 장관 임명은 뭐 당연한 일인데요. 왜 자유한국당과 야3당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야당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opposition party, 그러니까는 반대를 하는 당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야가 들야자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어찌 보면 본질이고, 그다음에 들판으로 뛰쳐나가는 게 야당의 어떤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야당 해봤고요. 자주 뛰쳐나갔어요 그때? 예, 우리 광화문 많이 갔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야당이 이제 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산적인 건설적인 그런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정말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3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죠. 강경화 후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청문회를 한 거고 거기서 통과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 30으로 강경화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게 당연하고요.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내각 구성권은요. 물론 이제 국회는 국회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게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당연히 임명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명은 정말 적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무조건 찬성 반대를 떠나서 왜 저들은 반대하고 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이 적절하고 맞는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외교부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교라는 것은 유럽이나 남미의 이제 외교부 직원들이나 대통령을 만나보면, 다자회의 같은 데 만나보면 거의 뭐 로쿠 루소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 수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외교관들이 나가서 거의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경제에 대해서 자기 이제 철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 우리 외교부의 현실은 외무고시를 통해서 곧바로 관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에 대한 문제보다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언어, 영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면은 러시아 영사나 대사로 임명하면 이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말을 배우는 순간 러시아 붙박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툴더라도 영어를 많이 씁니다. 난 중국 대사 못하겠네. 네. 그래서 우리 외교 관료들의 이 부분이 실제 내용을 담지 못하고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언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비외무고시고 이 외교부의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면서 그 다음에 비외무고시 출신이면서 외교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이런 강경화 장관이 매우 적절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것들에 대한 상당히 기존의 기득권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있던 미얀마의 그 대사, 이 사람이 상당히 부적절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150개국에 저희 나라가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 나가서 그 지점장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외교부 관료들을 전부 다 파견해가지고 아무런 철학도 없는데 그 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 외교를 펼치고 우리의 국익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그 나라의 해박한 전문가와 철학이 담긴 이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인 적임자가 강경화 장관이다.
그래서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아니, 저희가 계속 그 여성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도 강경화가 여성이기 때문에 막아 나선 그 야당의 행태들에 대해서 공분을 했잖아요. 여자니까 더더욱 돼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여성 이렇게 소수자들에게 강제로라도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도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를 능가합니다. 조금 다소 부족하지만 여성을 하자가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이 끝났고 모든 전문가들이 뭐 어느 정부 가리지 않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그간의 외교 무능이 상처 줬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동의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유독 여성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특히 전문성, 그때 청문회장에서 전문성을 지적하는 그 야당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요.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여성이니까 전문성이 없을 것처럼 얘기해요. 외교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인식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뭐 얼굴 마담이다라는 얘기했고요. 뭐 평상시 뭐 여객선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여객선 운전은 몰라도 전시의 항공모함은 모를 수 없다. 이런 국민의당의 뭐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고, 이거는 여성 자체에 대한 명백한 모욕적 발언이고 혐오적 발언인 거죠. 거기에 우리 우리가 함께 당에 공분했던 계시다가 거죠. 가신 어떤 여성 네. 의원님이 외교는 남자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 예. 어휴.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니 뭐, 귀한 정치적 자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말씀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정말 부적절하시고, 저도 그 말도 정말 우리 스스로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저희가 지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몰아치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보면서, 우리 여성 정치인이 감당해야 되는 앞으로의 장애들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박경미 후보님? 제가 우리 비례대표 후보자 때부터 항상 같은 방송을 이렇게 다녀서 박경미 의원님만 보면 박경미 후보님 이게 버릇이 됐어요. 정말 우리 여성 정치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야당 하는데 야당 된 지 얼마 안 돼서 참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피켓팅을 이렇게 하면서 붙이고 있는데 안 보여요. 활자를 잘못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좀 달라.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임위원회에 피켓을 붙이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가서 막 이렇게 막 결연한 의지로 막 붙이고 그 자체가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 보좌진이 딱 일괄로 붙여주시더라고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근데 저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야당일 때 무조건 반대했다? 아니요. 우리도 야당 해봐서 니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는데 라는 말을 최근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제일 무서워한 건 국민 의사였어요. 국민 여론이 안 따라주면 우리 못했어요. 그럴 때는 마구잡이로 안 나섰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 야당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야당 의원님이 세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 자기는 그 컴퓨터 앞에 그게 붙은 줄 몰랐대. 누가 붙인 거예요? 보좌관이 붙인 거예요? 그렇지. 이제 자기는 붙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아까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는데, 저희 김희수 재판관 그 청문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김희수 재판관님 입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다. 민주당을 추종한다는 말은 모욕적인 말.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후보자들. 저쪽이 야당 한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걸 좀 돌파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매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야당은 존재감이 있어야 돼. 우리 각 세우자. 근데 각이 안 쓰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마 의총에서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네. 안 그러겠어요? 네. 우리 이제 야당이 오늘 이제 강경화 장관 이제 임명했고 아마 월요일부터는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보이콧 한다고 아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27일, 28일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고, 김희수 재판관 문제, 추경 문제를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어떻게든 좀 또 대화는 또 하긴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 추경. 아니 근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 만나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답답하네. 저는 이때 뒷심이 돼주는 게 바로 국민 여론이에요. 버티고 계셔 주셔야 돼요. 야.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도덕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구체적 권력이에요. 우리 막연한 권력이 아니라 구체적 권력이 돼서 정말 당을 갈라버리는 거. 이게 바다를 가르는 기적. 우리 당을 갈라버리는 기적 봤잖아요. 국민 여론이 그런 거예요. 지켜보고 계속 감시하면 해내요. 그게 물리적인 어떤 변화로 나타나거든요. 저희 향후 어쨌든 협치라는 이름으로 강요될 거예요. 우리의 양보가 강요되지만 협치라는 게 1+1 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적 동의가 거의 뭐 80%를 넘어가는 정권의 초반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는 야당이 요구한 거예요. 야당 보고 협치하라는 거예요. 여당 보고 양보해서 협치하라는 얘기는 국민 보고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표심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의 협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나 여러분들의 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강경화 후보의 임명이나 이것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헌재 소장님의 임명, 이런 거랑 이제 다 엮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추경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그 세제 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말 발빠르게 치고 가야 되는, 정말 일자리 만들면서 정말 그 경제를 좀 부흥시킬 그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를 정말 실기하면은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정말 시급한 그런 추경인데 이제 그 이전에 인사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경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고 그거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힘 실어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이렇게 좀 돈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 추경을 보면 저희 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렇게 공통 공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당이 모든 후보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담아서 반영한 게 이번 추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거는 이걸 또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 한 주가 참 바쁘기도 하고 했고, 네. 협치의 정치를 우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계속 추진할 텐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것에 응해줄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다 말씀하셨지만 국민분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조차도 쪼개는 국민분들이신데 한 번 더 쪼갤까? 7%짜리 8%짜리를 3.5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3.5로 3.5. 그냥 네. 그러니까 바위 같은 보수 정당을 한번 쪼갰는데 이제 모래로 만들어주세요. 네. 저 추경 얘기 잠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나만 더 거들고 싶은 게 저쪽에서 자꾸 오도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뭐 한시적 일자리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저희 추경 결국은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우리가 찝찝한 부분도 있었어요. 해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서별관 회의 통해가지고 제대로 규명도 안 됐는데 또 뭐 뭉텅이 돈을 달라는데 저희 그냥 결국은 동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면 일자리 늘어난다 그랬어요. 아무 효과 없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돈 집어넣는다 하면서. 그때 했던 청년 일자리가 뭐였는 줄 알아요? 놀이공원 같은 거 문화시설 일요일도 개방하게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쓰는 일자리였어요. 그게 양질이냐고요. 근데 우리 일자리는 뭔지 알아요? 공공서비스 일자리예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방역공무원, 그리고 노인분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일자리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휴일 아르바이트 일자리하고 같겠어요. 그런데도 저희도 야당으로 해서 역할을 다 못하고 추경 통과시켰거든요. 정말 비교가 불가합니다. 너희도 야당 때 그랬어, 뭐 여당 때 우리도 그랬어 라고 등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찬찬히 뜯어보시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저께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경환 법무부 장관께서 후보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과정이 너무 짧았고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검증이 약간 부족했었던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 후보께서 정말 너무나 빨리 용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또 많은 국민들은 또 그렇게 용단 내려주신 안 후보에 대해서 안 후보께서 용단 낼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밟고라도 우리 개혁을 우리 검찰 개혁 꼭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검찰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 정말 무소불위의 그 조직에서 앞으로의 많은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 뭐 국회까지 불러서 따지겠다고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은 법률가시니까 박주민 의원님, 조국을 건드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조국. 네? 그렇군요. 사실 조국 교수님은 제 후원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마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 그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꿔라. 그거 갖고 안 된다. 너 후보로 나갈 거면 사진 같은 건 미리 찍어둬라. 뭐 이런 코치를 일일이 다 해주셨던 분인데,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 40년 전에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주광덕 의원에게 갔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의혹으로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쉽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좀 짚긴 짚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사검증이 무조건 어떤 그 실패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최초의 정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실수라든지 이런 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비상 상황을 자초한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잘못된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 꼴을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인수위도 없이 급박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맡아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 그러면 석고대죄하는 그런 기분과 자세로 철두철미하게 좀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지 않고 사소하거나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공격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굉장히 혐오스럽게 또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이롭지 않고요. 그 새롭게 이제 지명될 법무부 장관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이재정 의원님? 안경환 후보자님께서 사실 사퇴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시면서가 아니라 자리를 물리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고 봐요. 원래 그 자리는 분명히 검찰 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임 그런 의지를 가지신 능력도 갖추신 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첫 과제로 수행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더 보태서 아까 살짝 인수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이제 지역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다는 게 우린 다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취임 전에 인수위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수위를 못 만들게 한
취임 이후라도 어쨌든 예산과 기관의 나름의 권한을 줘가지고 인수위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야당들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지금 우리가 인수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엄밀한 의미의 인수위가 아니에요. 권한도 다르고 예산도 인수위에게 주는 예산들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도 빠듯했지만 그 위원회에서 꾸릴 수 있는 살림도 인수위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금 해내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네. 좀 아까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안 여쭤봤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혹시 오신 당원 계세요? 한 명이야 딱?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우리 온라인 당원들, 또 많은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당하셨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당원들이, 당시에 우리 야당 때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접수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하겠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대선 기간에 우리 참 많은 당원분들 권리당원으로 지금 입당해 주셨거든요. 예전과 좀 달라요. 예전에는 지역위원장과 그 지역의 시구위원분들이 주로 지인을 통해서 당원들을 많이 입당시켰는데 이제는 자발적인 당원들이 많거든요. 우리 황 의원님 양천도 그런가요? 자발적으로 네. 입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전에 보면 이제 독일에 한번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당원분들이랑? 아니요, 저 혼자. 혼자? 깜짝 놀랐네. 그런데 독일 국민 한 80~90%가 전부 다 정당에 가입했더라고요. 공무원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에 매우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가 잘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런 자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밝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박경미 의원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저보고 언제 입당했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 4월이라고 조금 민망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공무원들은 그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못하고 이제 국립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사립대에 있었지만 사실 교수들은 그렇게 정당 활동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왠지 좀 그런 정치적인 중립에 있어야지 그게 좀 미덕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좀 관념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독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선진국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자기가 그 정당을 선택을 하고 그 정치 노선을 따라가면서 후원금도 내고 또 그 정치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시민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굉장히 그 어떤 선진적인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광화문 1번가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1번가 대선 기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제안을 받는 그런 오픈 공간을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 직접 그 창구를 통해서 2주 동안 5만 건 정도의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지금 우리가 가미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 그 문재인 정부가 보여온 그런 행보를 보면 그것이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정책 제안들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진짜 그 실질적인 정책화하고 그럴 정부잖아요. 그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의원님. 네. 앞서 처음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지배 질서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지배 사상에 도전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시민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지배 질서, 지배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득권, 기존의 반칙과 특권을 전부 다 바꿔놓고 개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정말 특권과 반칙인 지배질서, 못된 지배사상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신입당원입니다. 작년 총선 즈음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됐는데요. 민변 변호사로 살았고 나름 엘리트 전문직에 있었고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직역에서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가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왠지 당원이 되면 그 당의 흥망성쇠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 것 같고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오염되는 것 같아서 그게 솔직한 제 속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하실 것 같아요. 그래 왔던 문화였어요.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상 너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몇십 년의 민주주의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꿔낸 거예요. 이제는 난 민주당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서스럼없이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용기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그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그 위상을 정말 우리가 지켜드리면서 드높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하지 않고 우리 모두 정치에 귀 기울이게 되는 지금처럼 뉴스를 계속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정당원이 되고 정치에서 교감하는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정당원이라는 방식으로 소통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하나의 지역 공동체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나는 정치에 우리가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 막연한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것도 고민을 하고 당원하고 만나는 기회도 지금까지의 방법 이상의 것들도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성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입당원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시민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발언 순서가 와서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광화문에서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국민분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보시고 또 되고 나면 다 달라진다라고 보고 또 되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정치에 희망을 걸고 또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확실히 전과 다른 모습, 전과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과 저희 이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 또 당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원으로 가입해서 기껏 당비내는데 의사를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뭐하러 당원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을 포함한 이 여러 사람들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주 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들어야 되는 얘기를 또 듣는 이런 기획들을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당 지도부 아닙니다.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시키려고 그래 자꾸. 저한테는 지도부잖아요. 서당께.
그리고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전에 없이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이 아니라 호날두처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골 정도 되면 왠지 겸손해져요. 그래서 골대 앞에 가서 욕심을 덜 내고 막 패스를 막 해주고, 근데 호날두가, 걔 안 그래요. 호날두는 무조건 자기가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빡빡 넣거든요. 그래서 막 70골, 80골씩 넣는데 겸손함이 없죠,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잘한다 그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잘할 수, 그 정도로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화이팅! 파이팅! 자, 이재정 의원님. 예, 네. 제가 짧게만 여러분들 다른 기회를 빌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또 모든 개혁뿐만 아니라 개헌의 화두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개헌이 대선을 앞두고 다른 방식의 정치적 고민으로 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개헌이 늘 정부 체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기본권들, 여기 계신 박주민 의원도 우리가 현장에서 헌법의 틀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적도 많아요. 국민 입장에서 개헌을 바라보는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우리에게 주도권을 달라라고 요구하십시오.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차차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지역에서 치열하게 지금까지 싸워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요. 제가 주로 지역에서 매일 웃고만 다녀요. 그래서 별명이 유상무입니다. 유상무. 아까 저 슈퍼맨 옷 입고 있는 웃는 거 있잖아요. 누가 보니 유상무 닮았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제가 뭐 긴급 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할 때는 저는 거의 웃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는 항상 웃어야 된다 보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에게는 저는 웃어서는 안 된다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권력은 기득권, 또 나쁜 권력에는 정말 맞서 싸워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지역에서 보면, 네, 저 사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막 다니면 참 우리 당원분들이 정말 예리하세요. 제가 원래 한 84kg 나갔거든요, 예전에.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살이 한 10kg 빠졌어요. 12kg 빠져서 제가 이제 당선되고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어쩔 때 하루에 한 1, 2kg 좀 살이 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체중을 보면 한 1, 2kg가 쪘어요. 저희 가족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나 당원분들이 저한테 딱 그럽니다. 아유,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가 봐. 살도 찌고.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섬찟해요. 아, 내가 기름 들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굶습니다, 제가. 네. 계속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살이 빠지면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나 봐. 살이 빠져. 뭐 좀 먹고 다녀. 그것도 결국은 지지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예, 앞으로 좀 살도 좀 잘, 체중 관리도 하면서. 다 같이 다이어트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황 의원님, 네. 이게 정말 우리 당원분들이 항상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지만 굉장히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활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당원분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조금 아까 좀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서울시당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입당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있는 초선 의원님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 잘 모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났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또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직접.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분위기가 약간 좀 어둠이 있어서 다시 댄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때 홍대에서 두 분의 뭐라 그럴까, 레이저. 정말. 근데 박경미 의원님은 경쟁 상대로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 상대로 생각하셨어요? 사실 뭐 누가 제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니, 네. 저기 박경미 의원님을 거의 백댄서 취급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기꺼이 제가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 홍대 문나이트 이후에 인사동에서 또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한뿔 예, 산불 나서 산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 취소했는데 취소를 했죠. 그때 박경미 의원님이 2차전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도 안 나가고 집에서 춤 맞췄다는 거 아니야. 맞죠?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났어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제보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준비하시고 목욕지게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이고.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 그리고 네. 그 노래 한 곡에 연습을 집중하셨기 때문에 다른 노래 하나도 다른 딱 한 노래가- 곡밖에 못해. 혹시 노래 준비할 수 있어요? 음악? 네. 아니, 오늘 다시 한번, 네. 까먹긴 뭘까. 아니, 근데 어려움이 수학 천재가 있어요. 왜 까먹어? 아니, 여기는 더더더송만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인피니티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오늘은 일단은 이제 1등과 2등 다시 한번, 네. 그냥. 거의 네. 다른 등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1등과 2등과 6등과 7등 아니에요? 네. 우리 황희 의원님 어떻게? 사회는 제가 네. 사회는 사회권을 좀 돌릴까요? 네. 네. 음악, 네. 자, 우리 이재정 의원님과 박경미 의원님. 이 노래는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황교체 원하는 국민들 빨리 나오세요. 모아 5월 9일 투표는 문제 우리 댄스피는 두 분 앞에서. 네.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야, 미래로 살아있네.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든든한 1번 문재인 1번 감사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표정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싹 돌변하는. 예. 박경미 의원님, 오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정말 까먹으셨다. 수학 박사가 까먹을 수 있나? 자, 오늘 누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이 잘했다 그러면 박수! 박경미 의원님이 잘했다 그러면 박수! 박수 어때요? 누가? 그래요, 박경미 그래요? 의원님이 오늘 확실히 이기셨네요. 네.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박경미 의원님이 1위를 탈환하셨습니다. 정말 그 문나이트 생각이 정말 나네요. 그립습니다. 개헌을 중임제로 바꿔야겠어. 예? 다시 문재인 외치려면 중임제로 바꿔야죠. 지금 내년 지방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판이 벌어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아름다웠던 대선 기간이었고요. 또 새로운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잘 정착시켰던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80% 나오고 있어요. 아마 소통,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80% 지지율, 우리 황 의원님, 앞으로 언제까지 80% 지지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퇴임 시 80% 넘었죠. 룰라 대통령께서 365일이면 약 한 280일을 로컬에서 스테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면 대통령 하면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하나는 무능입니다. 근데 부패는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정치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부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옆에서 쭉 지켜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정책 나갈 때 5분의 교수님들이 써주신 거를 가지고 병합이 안 된 관계로
4-5 시간 동안 혼자 정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잠을 한 새벽 3시쯤 주무시고 이러는데 그럴 정도로 꼼꼼하고 이번에 특사 갔다 왔을 때도 보통 대통령한테 결과 보고서를 한 4-5페이지 결과 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어느 특사 다녀오신 분들은 아예 속기록을 낼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 전체를 다 보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매우 꼼꼼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9년 동안 못된 정권한테 정권을 뺏겨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이었다. 이런 동력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 곳곳에 숨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광화문 광장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은 마이크 한 잡으면 말씀 잘 안 하는데, 네. 아유, 정말 방송 체질이셔. 마이크 잡으면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체질. 네. 무대 체질은 아니고. 무대 체질은 네. 아니고. 이재정 의원님, 네. 예,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얘기할 때 대부분 피 흘리지 않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은 혁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흡사 거저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처음 민주주의, 공화정 등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됐을 역사 발전의 어떤 단계를 걸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역사에는 사실은 분석에도 약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피를 흘린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체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피 자체가 체질이다. 그러니까 마당을 즐기던 잔치집 그 대갓집 큰 마당도 사람들로 다 채우고 그다음에 흥으로도 채우고 분노로도 채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던 그 체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흥으로도 발전시키고 했던 2008년에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잔치 유사한 광장의 경험을 우린 했었거든요. 우리는 집회 나가서 집회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뭔가를 얻어오는 거였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물리진 못했지만 뭔가 얻어오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의 마침표는 이번에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체질이다. 소통하는 게 체질이고 개인적으로 분절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대가 체질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집회 시위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독보적이에요.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거든요. 집회 시위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부담 좀 되시겠어요? 네. 최대한 짧게 하려고요. 일단은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국민분들이 엄청 깨어 있으셨고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셨죠. 정말 대단한 광경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국민분들이 딱 분노하니까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지더라고요. 대단하다. 당이 2개로 쪼개지는. 바위와 같은 보수 정당이. 네, 저 안 쪼개질 것 같은 당이 그냥 2개로 쫙 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두고 집회 시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 같으면 자제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동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희 야당, 그 당시 야당 그 당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잘 좀 받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면서 대선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 그래서 촛불은 아직 꺼진 게 아니죠? 네? 촛불이 아직 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촛불이 몰아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 가셨죠? 네. 사실 김영주 의원님이 방송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선 기간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대선 결과를 다음 총선의 공천심사로 반영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협박이에요, 협박. 김영주 의원님 대선 결과 잘 나왔어요, 거기죠? 네. 반영시키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지역은 어떠셨어요? 은평. 저희도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컸긴 컸는데 그래서 네. 그 기대만큼은 안 됐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보다는 확실히 저희 서대문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네. 나 좀 끌고 가 좀. 왜 그러세요? 벌써 다음 공천 걱정되네. 우리 황 의원님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원래 지역구가 조금 그런 지역이죠.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어둠이 쫙 깔리는데? 그래서 한 24, 5년 동안 민주당 깃발을 못 껐던 지역인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평균 이상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런 지역구별 성적표 얘기하면 사실 박경미 의원님이나 저는 전국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체감이 안 느껴지는데 실제 의원들의 현실은 이보다 더 치열해요. 굉장히 네. 민감하시고 전체 득표율보다 아마 더 신경 쓰시지 않았나 싶을 아, 정도로. 그럼요. 이 경쟁사회. 정말 성적표 비교하듯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원래 어렵고, 그러니까 타고난 환경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고, 그죠?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쫙이야. 왜 그러지? 다음 선거가 걱정이다. 아니, 그래도 그 어려운 쪽에서 정말 이렇게 막 그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소품, 네. 지역구 분들이. 반짝이. 네, 그래서 반짝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심사위원이 정청래 의원님이었잖아요. 왜 박주민 의원 6등시켰냐 그랬더니 그 소품 때문에.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7등. 원래 실력으로는 제가 6등이죠. 나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잠을 못 잤어. 여러분들은 지금 꼴등과 그 바로 위 등수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네. 꼴등도 말할 수 있다. 예, 우리 서울 유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유세 있었습니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 글쎄요, 저는 진짜 그 문나이트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다 이긴 듯이 샴페인 먼저 터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때 참여한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 으쌰으쌰 힘내자, 정말 기운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절박함이 눈물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려 대선 승리하고 저희는 그런 춤사위를 볼 수 없어요. 되려 우리는 더 자중하고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이런데 그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그걸 막 주고받았던, 마냥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마냥 즐거움이라고 네. 하기에는 표현하기 곤란한 그 많은 것들이 응집된 그때가 가장 좀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웃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유세 중에 하나가 강남역에 갔을 때였어요. 강남역. 네, 근데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강남이 저희 텃밭이 아닌데다가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별로 이렇게 큰 관심도 없고 근데도 몇 명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 대선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강남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꼭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승부성 너무 있어, 요새. 아니, 5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이었고, 그 직전 토요일에 그 코엑스에서, 강남 코엑스에서 유세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홍대 프리어그도 하던 날이에요. 네. 그때 사전투표율이 목표치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날이 미세먼지가 엄청났던 날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그리고 홍대 프리어그가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직전 행사인 코엑스가 팔이 날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는데 정말 성황리에 네. 우리의 불모지인 그 강남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이뤄서 정말 그때 뿌듯했습니다. 저는. 네. 누구 덕분에? 예, 제가 그때 사회를 봤습니다. 네, 살짝. 네. 우리 황 의원님 양천구 제가 그 유세 기억합니다. 네, 네. 저희는 사실 다른 중심지, 부심지에서 한 유세들은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같은 그 당원들 또 지지자들과 우리 스스로 좀 기억을 남기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200명이 플래시몹
인피니티 노래에 맞춰서 우리 플래시몹을 우리가 며칠 준비해서 거기서 한번 전격적으로 하고 그걸 촬영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스스로도 되게 의미 있는 선거를 한번 만들고 우리 기억에 좀 평생 남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이랬던 되게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 의원님 그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저랑 통화했는데 몸이 막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네. 대선이 안 끝났으면 좋겠대. 너무 즐기셨어요. 맞죠? 그 인피니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아니 왜 그 아이돌 율동이 노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되시는 거예요? 투표하자. 잠깐 한번 해주시죠. 잠깐. 예,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이번 대선 기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정말 하나된 선거 운동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문재인이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고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단합된 힘. 아마 지난해 촛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그 단합된 힘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뻔한 질문 같지만. 그 대선 때 네, 그렇죠. 네. 그 이전 촛불 전국부터 쭉 이어져 그렇습니다. 오고요. 네. 예.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워낙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또 그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총체적 에너지가 다 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분씩 다 예, 말씀하셔야죠. 저는 이 공을 사실은 그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 좀 돌리고 싶어요. 네.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노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끊임없이 지배 질서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지배 사상에 도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시민이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뭐 할 거냐?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러셨는데 항상 이제 당신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것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5년간의 학습과 노력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저희 지역구 구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센스 만점이고 우리 박경미 의원님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의 버금가는 투사가 되기 위해서 저 밑에 요 직전까지 따라오고 계셨거든요. 여당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늘 많은 대중 앞에 오랜만에 쓰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 유세할 때 그죠? 맞아요. 유세할 때 유세 이후에는 처음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이렇게 큰 회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이재정 의원님도 서당캐 많이 출연하셨는데요. 서당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관객만 있으면 눈빛이 달라져. 네?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뭐 무대 체질이 그냥 무대 체질인 거지. 네. 특히 박주민 의원님은 오늘 옷도 좀 드라이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네. 오늘 짝꿍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 만에 빨래통에 이게 처박혀 있었어요. 이 옷들이. 내가 급해가지고 막 입고 나왔는데 네. 이제 큼큼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박주민 의원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맡아보시고. 아니 지금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도 되고 해서 이발을 했더니 이발한 거 좋아 보인다고 본인도 머리를 까무신 것 같아요. 아니 곧 마련하신대요. 네, 곧 마련하신대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당에 가장 든든해 보이는 분이죠. 지난번 미국 특사로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시고 온 생긴 것은 사실 중국의 시진핑 같이 생겼습니다. 네. 니하오마? 니하오. 네. 예, 우리 양천갑의 황희 정승으로 알려진 황 의원님 모셨습니다. 황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되는데 흩어져 계세요. 네.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야, 걱정됩니다. 박수를 부추기면서. 네. 뭐 당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전에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권리당원들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당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원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20년 됐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고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말씀 참 잘하시죠? 네. 이제 한국말로 했으니까 중국말로도 시진핑. 니하오. 아니 이게 제가 그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행사였어요. 끝나고 이제 축사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3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 찍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시진핑 닮았다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은 명동에서 국가 주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특사 간 이유도 네. 기자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딱히 이렇게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더라. 그래서 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같이 보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5명 모두가 초선 의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5명의 공통점? 힌트. 지난 대선 때 우리 5명이 예, 약간 비슷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문나이트의 유세단원이었습니다. 5명 다. 네. 우리 네. 이재정 의원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무슨 의미죠? 누가 1등을 했었죠? 예. 이재정.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춤 얘기만 나오면 또 박경미 의원님이 또 굉장히 경쟁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앉은 것 같아요. 네. 박경미 의원님은 주로 댄스를요, 공식화시켜서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그때 2등 했던 이유는 표정 관리를 잘 못하셨어.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문나잇에서 이제 아깝게 1점 차이로 2등을 했는데요. 제가 아깝지는 않았어요.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간발 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재정 의원님 댄스를 보면 아까 저는 사실 약간 좀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냥 율동을 기억해서 재현하는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생각 없이 춤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재정 의원님은 좀 가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해서 정말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인지 디스인지 지금 아니에요. 알쏭달쏭합니다. 급이 다르다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냥 완패 인정합니다. 사실 사회를 보는 김용호 의원님이 꼴찌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근데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한 거는 박주민 의원님이 6등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6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님도 전체 7명이었나요? 네, 7명이었습니다. 근데 승부분석 있으시더라고. 그날 저는 진짜 그때 또 지역구에서 많이들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네. 허투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미키마우스 자문하기 때문에 무능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말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처럼 80%를 유지하면서 정말 네. 퇴임할 때 박수 받으면서 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지난 민주정부 때도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성과, 정부의 성과가 거의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구조가 약간 기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그 개혁적인 어떤 기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권력화됐다고 평가받는 기관들을 개혁 대상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언론도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론과 국가기관 중에 권력화된 기관들 그리고 재벌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쪽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그 자기네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성품, 인격 뭐 이런 것들 또는 저희 민주당의 어떤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상 외로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호조예요. 원래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호조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무겁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이제 우리 대통령 당사자의 능력과 그 주변 세력의 어떤 각오 이상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객관적 상황인데 객관적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경제 호조의 분위기도 얼마만큼 이게 지속적이고 우리를 도와주게 될지도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보다 이제 언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우호적인 언론이든 아니든 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인지하게 되고 SNS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80%의 지지율에서 불과 몇 프로만 빠져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는 향후에도 계속 빠질 것 같은 전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드는 논조잖아요. 80% 지지율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사실상. 이때까지 뭐 70%대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있으셨지만 기형적이고 정권이 계속 이제 집권을 함에 따라서는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국회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견되는 변수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힘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지자인 것 같아요. 언론이 직접적으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논조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힘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언론은 참 교묘해요.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논점들을 막 늘어놓을 거예요. 우리조차도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때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또는 그 사람이 멋져서 뽑은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뭐 서로 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저 방식으로 우리가 망가져 있다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2017년 2016년 그해 겨울만큼 망가졌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만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기대하면서 사소한 것에 실망하고 그러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각오 다 해보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그 최악의 순간에 일어섰던 오늘을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네,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참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지만 그 메이저 언론들, 조중동이 막 때려대니까 그때는 사실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논조를 잡으면은 그냥 대부분 국민들이 그게 거의 유일한 그런 어떤 뉴스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SNS에 너무 제가 낙관론을 펴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자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또 진실들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류 언론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또 어떤 언론 매체들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우리 당 지지율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당 지지율도 지금 50%가 좀 넘었죠.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도 기형적으로 높은 지지율이기는 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런 정도의 심정으로, 물론 유지는 시켜야 되지만은, 지금이 가장 정말 호황이다라고 그렇게, 좀, 경각심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10% 밑에서 올망졸망